이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미래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면은 너 아빠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자신 있어? 라고 물어보면은 그렇게 예스하고 답변을 하는 그 자녀들을 많이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가 후대가 선대보다 못 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저희 저자들이 이제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고민을 하다가 일단 책을 한 권 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작년 가을부터 이제 집필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문제의식은 이제까지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한국이 지속적으로 후대가 선대보다 잘 사는 나라로 발전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그게 이제 완전히 꺾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공유를 그런 생각에 모두가 공감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게 좋은 경종을 울려야겠고 그 경종을 울리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공동 집필을 통해서 책을 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작업의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예.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책을 제일 먼저 이제 강영철 박 교수님이 이제 제안하시면서 저희가 뭉쳤는데요. 함께 못 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라는 제목은 강영철 교수님이 한 2년쯤 전에 어느 신문에 칼럼을 쓰셨을 때의 기고문인데요. 그게 저희한테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업 정책의 문제를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취직을 하려면 기업이 많아져서 좋은 기업이 생겨야 될 텐데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정책들이 기업이 많아지지 않는 방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그래도 지금 취업률이 너무 안 좋아서 저희도 대학에 있긴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고생스러운데 이렇게 되면 사실 저도 이제 취업 세대의 마지막을 이제 타가지고 제 친구들도 30 전에 취업을 다 했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굉장히 취업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취업을 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우리만큼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이제 핵심이고요. 아마 이게 좀 어려울 거다라는 거에 대한 우리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보자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닿아서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책에서 가장 재밌었던 그 하나의 에피소드는 게 뭐냐면요. 뭐 저도 그냥 스물스물 들어가긴 했지만 우리 김진국 교수님께서 온라인으로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강행하셔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되게 자주 만나 뵀습니다. 근데 되게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온라인에 익숙하실 줄 진짜 몰랐는데요. 예, 뭐 코로나를 맞이하여서도 그렇고 줌의 이기를 굉장히 많이 본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좀 재밌으라고 드립니다. 여기 저희가 한국 나이로 67세, 66세, 66세, 65세, 그 다음에 54세, 53세, 48세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나이를 왜 얘기하냐면 온라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줌을 통해서 제가 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다가 서울역 앞에서 같이 만나다가 작년에 이제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서로 만나지 못했잖아요. 이 마음의 고통은 있는데 후대에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를 넘겨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괴로운데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될 텐데 우리끼리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줌으로 하면 되지. 우리 강 교수님이 저보러 그거 되겠어? 돼요. 수업해보니까 돼. 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67세, 66세, 66세, 65세를 왜 얘기하냐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감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줌으로 우리가 한 30회 이상을 만났어요. 특히 편집을 만났던 강영철 교수님, 이호구 교수님, 저는 아마 다 해서 우리 30회 이상 만난 것 같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서로 도전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감히 제가 다시 우리 옥 교수님이 오늘 좀 얘기를 조금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일부러 좀 들었습니다. 우린 도전했었다. 근데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도전한 겁니다. 책을 썼던 제목도 함께 못 사는 나라로 하고 우리 여기 보니까 제 제자도 와서 앉아 있는데 1학년 학생인데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건 해보니까 되더라. 오히려 우리 다 쓰고 출판 바로 직전에 여기 뒤에 책 뒤에 보시면 여기 QR코드에 우리 동영상이 찍혀 있죠. 그 동영상 찍었을 때 7개월 만에 처음 얼굴을 서로 봤어요. 도전하니까 되더라. 한국 사회에 도전하고 있는가? 근데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끄집어내려고 있지는 않은가? 특히 우리 자유기업원은 특히 기업의 프리마켓 시스템을 가장 강조하는 데인데 기업이 서로 힘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하는데 지금 나라 정책은 오히려 끄집어내려고 있지 않는가? 그런 문제의식이 저희한테 가장 컸습니다. 예, 뭐 저는 사실 우리 그 강영철 교수랑 또 이호규 교수가 또 우리 김진국 교수님 이 세 분이 주로 이제 이 책의 전체적인 얼개를 다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이분들은 주로 이제 민간 경제, 기업 이런 쪽을 평소에 연구를 많이 해오시고 규제 쪽으로 많이 해오셨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재정 쪽도 좀 봐달라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기 같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경제학을 하면서 재정 문제만 굉장히 오랫동안 이 문제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재정 문제만 보고 있으니까 좀 한편으로 어떤 때는 보면은 경제 돌아가는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런데 우연히 제가 뭐 근래 요즘 트로트 뭐 심사하고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심사하면서 이러더라고요. 트로트도 장르가 많지만 한 가지라도 그걸 제대로 하는 사람이 정말 힘듭니다. 그걸 잘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스스로 제가 위로를 삼으면서 그래 재정 하나만 하는 것도 지금 내가 정말 힘든 일인데 괜히 제가 이거 저거 기웃거리다가 재정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 안 되지. 뭐 그렇게 해서 제가 재정을 계속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재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로 기여를 많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글을 썼는데요. 뭐 저는 사실 재정 문제를 제가 뭐 학위 논문 쓰고 석사 때부터 이제 재정 쪽을 쭉 해왔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2000년 이전에는 이제 정치인들도 그렇고 관료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관료들이 공무원이죠.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하겠다는 생각이 암묵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2000년대 이후 들어와서는 이게 전부 다 이제 재정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제 뭐 현재 좀 써도 된다 이런 분위기가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제가 정말 이 사명감을 갖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던 차에 이제 점차 생각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뭔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우리 이 팀을 만나가지고 제가 많이 배우면서 또 이분들이 생각하는 그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이 도전 과제들에 대한 이야기에 저도 묻어서 이야기를 했다. 뭐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함께 못 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취업률이 우리가 지금 그 파워포인트에 보면은 6쪽에 나오는데 우리나라 15세에서 64세 취업률이 OECD에서 9번째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OECD 전체 평균보다도 낮고,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면 한참 뭐 이제 65세, 64세 한참 일할 나이에 있는 분들이고, 또 하나는 보면 이제 노인 빈곤율을 보면은 우리가 OECD에서 최고로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장년층은 직업이 없고 노인은 빈곤하고 뭐 이런 것이 단적으로 우리 함께
잘 사는 나라의 모습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 이제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주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왜 기업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느냐? 우선 뭐 각종 기업과 관련된 법규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이제 노조의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평균 노동 손실 인지수라는 걸 한번 제가 검색을 해가지고 그걸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노동 손실 일수로 볼 때 한국보다 노동 손실 일수가 많은 나라는 캐나다 정도, 뭐 이렇게 캐나다 정도 되고, 이렇게 노동 손실 일수가 많은 나라에서 기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 중에 하나가 되겠죠. 노동 손실 일수가 많다는 거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 다른 나라들은 노동 손실 일수가 많아졌다가 그 다음에는 노동 일수가 팍 줄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복이 심합니다. 그러면 노사 합의가 잘 되는 해는 노동 손실 일수가 줄고, 노사 합의가 안 되는 해는 노동 손실 일수가 높은데, 한국은 꾸준함의 대명사예요. 꾸준함의 대명사라는 거는 뭐냐면 연평균 노동 손실 일수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 이거는 우리가 노사분규가 일상화되어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결과 제가 그렇다면 기업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고 제가 이제 해외 투자 현황을 분석을 했더니, 제가 이제 해외 투자 역조라는 개념을 했는데, 이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가를 갖다 분석을 한 장표입니다. 3쪽에 나오는데,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면은 2007년도 이후에 급속하게 늘어났다. 2020년이야 뭐 코로나 영향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외 투자 기업이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고, 또 특이한 점은 뭐냐면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가 상당 수준으로 늘어났어요. 옛날에 대기업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해외 투자를 했는데,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가 뭐 20% 점유율이 20%를 넘어서는 그런 새로운 현상이, 그러니까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도 가급적이면은 빠져나갈 수 있으면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심정, 그런 기업 경영 환경이 우리나라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은 재벌공화국, 대기업공화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숫자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죠. 근데 진짜 그런가 봤어요. 이 분야는 우리 강 교수님이 더 아주 많이 연구하셨는데, 여러분 26쪽을 보면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이제 300명 이상으로 보고, OECD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는 건 250명 이상을 대기업으로 보는데, 여하튼 그걸로 봤을 때 지금 26쪽을 보시면 한국이 절대적으로 적다는 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 보시면 이 표에 보면 우리가 한국보다 대기업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가 무려 33개국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GDP 격차를 감안한 대기업 숫자를 이제 상대적 비중으로 보니까 우리보다 많은 나라가 무려 33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모든 게 다 대기업 위주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저도 미국 생활을 좀 오래 해봤습니다만은 뭐 먹는 거 되게 다 아침에 켈로그의 시리얼을 먹고, 점심에는 뭐 맥도날드를 가거나, 저녁에는 뭐 어느 식당을 동네 식당 정도를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먹거나 하지만, 쓰는 것들은 다 대기업 제품이거든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P&G, 프록터 앤 gam블이라는 그 상표, 뭐 과자 하면 나비스코, 뭐 크래프트, 뭐 먹는 것도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지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오히려 동네의 중소기업이나 지역의 산물도 굉장히 많다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실제로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비중이 훨씬 적다는 거예요. 대기업 숫자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다른 글에서도 썼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생각하실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기업 때문에 경쟁이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한국의 대기업이 그렇게 많아서 경쟁이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대기업은 실제적으로 어디에 나가서 싸우죠? 세상에 나가서 70억을 대상으로 해서 싸우는 거죠. 근데 그게 나가서 싸워서 이기려면 결국 국내의 경쟁이 치열해야 하거든요. 여러분, 최근에 작년 올해 그 사건 아시죠? 배터리 문제 갖고 미국의 법정까지 올라가서 SK랑 LG랑 그거 왜 싸울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표현하는 별 볼 일 없는 기업이면 거기까지 가지도 않죠. 그만큼 우리가 세계적인 탑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까지 가서도 싸울 수 있고, 그리고 SK가 조지아주에 공장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가 결국은 누구한테까지?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까지도 관심사가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경쟁을 해서 싸워서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들도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기업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적었다. 적을 만큼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거 우리 뭐 최승로 원장님은 너무나 잘 아시지만 더 크기를 원하지 않아요. 크기만 하면 대기업 집단에 들어가는 순간에 온갖 규제가 다 있으니까 피터팬처럼 더 이상 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사정입니다. 그런데도 대기업을 하면 갈라치기가 편하니까 대기업을 일종의 스케이프고 속죄형으로 치는데 막상 우리 강 교수님이 그 글은 주로 쓰셨습니다. 보니까 어떻더라? 상대적으로 GDP 비중으로 봤을 때는 훨씬 적더라.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SK 배터리랑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배터리 그런 회사가 우리가 세계를 잡는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기겠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얘기를 갖냐면 경쟁이 많아서 특히 경쟁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질식당한다고 그러는데 그 경쟁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경쟁이냐면 상대를 죽이는 경쟁이 아니라 그 상대가 서로 경쟁해서 소비자에게 최고의 품질 혹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쟁이거든요. 그게 전 세계를 향해서 하니까 미국 대통령까지 관심을 갖는 배터리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자동차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 중에 하나가 전기차의 배터리니까 물론 가솔린 차도 자율주행을 할 수는 있지만 전기차 갈 때 훨씬 부품이 줄어들어서 훨씬 쉽겠죠. 다시 돌아가면 두 가지 상대적으로 적다. 근데 이 대기업이 커야 물론 한편에서는 낙수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참 죄송한 얘기지만 뭐 여기 많은 교수님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져서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대기업이 커질 때 우리의 일자리도 커졌다는 거. 그리고 그 대기업은 결국 국내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경쟁을 해서 얻어진 그 결과다. 그런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젊으신 분들은 막연하게 대기업은 나쁜 기업이고 크니까 적은 기업은 선한 기업, 요새는 착한 기업, 뭐 선한 기업 이런 프레임으로 엮으니까 저희들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업이 무슨 착한 기업이 있고 악한 기업을 그런 식으로 나눈다는 건 정말 학문적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런 프레임이거든요. 그런 걸 우리 지금 들으시는 이 동영상 여기 지금 와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들으시는 분들이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대학교에서 보통 이제 방법론 수업을, 이 방법론 좀 어렵긴 하지만 수업을 들어가면 인과관계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이게 인과관계가 보통 이제 독립 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가 있어서 이 두 개가 정말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거 이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모든 어떤 논란의 얘기들이 이 인과관계의 변수를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났으면
이제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이제 보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들이 뭐 어떤 그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데에 따라서 이제 산업재해가 나면 고용자들이 이것을 고용주들이 사장님들이 관리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주로 이제 나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런 류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요. 문제는 우리 사회는 당연히 인과성보다 복잡성의 논리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보다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훨씬 많고요. 이 복잡성의 핵심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서로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단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1년쯤 전인가요? 난데없이 이제 이자 제한법 같은 게 이제 다시 문제가 되었어요. 사실은 이건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이자 제한법 같은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이제 얘기인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이자율을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너무 높게 받으면 금융비용도 많이 들고 뭐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단선적인 게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으면 시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빌리는 사람의 형편을 고려한다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형편이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어야 균형 있는 복잡성을 이해하는 세상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항상 아쉽죠.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빌리고 사실 사회적 약자가 돈이 더 아쉬운 사람이니까 가슴 아픈 측면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정책을 해버리면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이제는 돈을 어디에서도 빌릴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류의 어떤 우리가 접근이 사실은 너무 많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러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한 가지 예만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월호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한데 굳이 말씀을 드리면 세월호 사고가 나면서 사람들이 모두 다 슬퍼하면서 세월호가 왜 그런 사고를 당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오래된 배가 다녀서 세월호 사고가 난 거야. 그래서 배가 오래되면 아예 다니지 말도록 하자. 굉장히 인과성이 높은 가설입니다. 그렇잖아요. 3배만 다니면 사고가 아예 안 날 테니까. 근데 이게 그럼 맞는 가설일 수 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외국에서는 50년이 된 배도 다니거든요. 근데 그럼 우리가 인과성에 대한 해석과 복잡성에 대한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 25년이 된 배 이상은 연안여객선이 될 수 없도록 규제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이상을 쫓는 거는 좋은데 정책은 이상을 쫓는 게 아니고 복잡성을 이해한 사회의 어떤 이해 속에서 설계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오히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 더 나은 거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 거고요. 이제 그걸 좀 이해시켜 드리려고 좀 차분히 그런 문제 제기를 좀 했습니다. 예. 예, 뭐 이 부분은 또 다른 분이 또 이야기하실 수 있는 내용이 저는 많으시리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재정을 보면서 이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경제를 보면은 크게 우리가 나누면은 한쪽은 정부고 한쪽은 이제 시장, 민간 경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저는 우리 국민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저는 이 현상이 더 강해졌다고 보는데 정부는 이퀄 공익이고 그리고 이제 시장은 이퀄 사익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인식만큼 저는 잘못된 인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면서 궁극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공익의 극대화다 이거죠.
자, 이 사실이 우리가 이제 시장 기능을 보는 기본적인 시각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저는 정부가 하는 일도 시장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 정부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느냐? 결국은 명령과 통제를 통해서 달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본 인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상사회가 있다는 순진한 착각 이런 면에서도 봤을 때 우리는 항상 유토피아적인 그런 관념에 항상 치우쳐 있으면은 현실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죠.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유토피아가 달성된 적이 있는가? 단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세계 가운데에서 유토피아적인 세계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현 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아까 우리 이우기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 현상의 복잡성을 이해하면서 일단 겸손해지고 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있고 그들의 조정에 의해서 공익이 달성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자기 역할을 모른다는 것은 정부가 달성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명령과 통제를 행사하는 수단이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이고 어떤 것이 더 민주적인 방법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유토피아를 달성하는 뭐 여러 가지 좋은 목표들을 가지면은 가급적이면은 민간의 자율적인 생각 그리고 어떤 집단 지성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라. 그럼 정부는 뭐냐? 정부는 우리가 정치의 본질을 제대로 보라 이거죠. 정치의 본질은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가 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본질은 뭡니까? 소수의 집단들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과정이죠. 자기들의 의지를 어떤 형태로 달성해가지고 다수를 제압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정치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우리가 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부 자기 역할을 모른다 해서 국가 채무지표도 정략적으로 쓰는 나라 이 부분을 제가 썼는데요.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예만 들도록 할게요. 우리가 국가 채무 논쟁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게 언제냐 하면은 IMF 외환위기 직후입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에 김대중 정부가 공적 자금을 많이 조성해가지고 우리 외환위기 극복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야당 이름이 뭡니까? 한나라당입니까? 한나라당에서 야, 그 공적 자금 그 부채야. 그 빚내 가지고 다 외환위기 극복했네.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야, 공적 자금은 이게 국가 채무에 안 들어가.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논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느냐 하면은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 지표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느냐? 그거 보고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행여 국제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정말 국가 채무 지표가 엄청 올라갈까 봐 다들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은 그 민주당 정부, 소위 말해서 진보 정당의 문제냐? 아니더라고요. 한나라당이 집권을 해가지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마치 야당 시절에는 국가 채무지표 계산해야 된다고 막 이야기하다가 집권 딱 하고 난 뒤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난 뒤에 그리고 4대강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열망 때문에 계산하기 싫어하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 정치라는 것이 본질이 이거구나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그거 해결하는데 언제가 걸렸느냐? 15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 채무지표가 그게 박근혜 정부 때 해결이 됐어요. D1, D2, D3 하는. 그때 이제 해결이 된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이 계속 뭐라 그럴까요? 호도당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계속 끌려고 한다. 또 하나 예를 들게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부총리 신재민 사무관 사건 아시죠? 신재민 사무관이 그 내용을 제가 열심히 들여다봤어요. 이거더라고요.
거기 정무직이라는 부총리 그 소위 말해서 기획재정부의 고위 간부들이 2017년이었습니다. 2017년은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임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2017년에 국가 채무 비율을 올려야 된다. 왕창 올려놔야 그 다음 2018, 2019 문재인 정부의 국가 채무는 아무리 올리더라도 2017년 거는 박근혜 정부 거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게 유리하게 한다. 라고 해가지고 국가 재무를 무조건 올리라 그랬어요. 국채 발행 더 해라 그랬어요. 신재민 사무관이 그걸 보더니 뭐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린 거죠. 내가 5급 공무원 행시치가 들어왔는데 내가 이 짓 하려고 이렇게 했어? 라고 해가지고 양심선언한 겁니다. 즉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정치인뿐만 아니고 관료들의 본질적인 속성은 정무적이라는 이유, 그것은 결국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가면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해요. 저도 만약에 부총리가 됐다 하면은 현 정부의 업적을 위해서 그런 머리를 굴린단 말이죠. 이거는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냉철하게 견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정도의 문제죠. 제가 영국이나 선진국들을 봤을 때는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정부의 부분이 크니까, 그리고 너무 이 정치의 영역이 소위 말해서 명령과 통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을 발휘해야 될 사람들이 눈치만 보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부 자기 역할을 모른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정부는 명령이고 통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영역이다. 그 부분을 가능한 한 줄이지 않으면은 우리의 미래가 암울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하고 할 수 없는 일을 나눠서 정부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자. 뭐 이런 저희들이 이제 그런 매트릭스를 개발을 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자기 역할을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경제가, 정치는 우리가 문민화가 됐잖아요. 정치는 문민화가 돼서 먼저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도 뽑고 5년 단임제 실시하고 그러는데, 경제는 아직도 국가의 통제 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국가주의의 그 그림자가 우리 경제는 아주 짙게 누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주의의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경제는 자유화되지 못했다. 경제는 문민화되지 못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로 가고 있다. 정부가 시장에 자꾸 개입을 해요. 시장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신용카드 수수료 누가 정합니까? 신용카드 수수료. 신용카드 회사가 지내나요? 아닙니다.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정하는 나라입니다. 정부가. 그러면서 이제 각종 이제 유토피아적 이상을 갖고 정책을 포장을 해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말하면서 디스토피아를 만들다라는 저희 책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블라인드 채용, 부동산 정책 이런 것이 다 유토피아라는 이상을 갖고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어요? 지금 부동산 정책이 유토피아를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동산 정책 유토피아 안 만들었잖아요. 그럼 블라인드 채용을 해가지고 채용 절차의 공정성이 높아졌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또 제가 이제 한양대에서 특임 교수를 한 3년 했어요. 한양대에서 연락이 왔어. 근데 저는 시간 강사도 아니고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을 한 대에 기부한다는 생각으로 뭐 1년에 한 학기 정도씩 강의를 해왔어요. 근데 한양대에서 연락이 와서 시간 강사법에 따라서 특임 교수도 3년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무슨 한양대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한양대를 간 게 아니잖아요. 그 후학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전문성을 갖다가 좀 전달하기 위해서 한양대를 갔는데 3년 지나니까 안 된다는 거야. 특임 교수를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 제가 제 명함에서 한양대학교 특임 교수를 빼고 다닙니다. 이게 도대체 시간 강사법이라는 것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그래서 시간 강사들의 유토피아가 만들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시장 실패를 이유로 해가지고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하잖아요, 경제. 그런데 정부 실패에 대한 그 자각이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부 실패, 시장 실패보다 더 나쁜 거, 못지않게 나쁜 게 정부 실패입니다. 정책의 실패, 그게 바로 정부 실패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그 정부 실패입니다. 이 정부 실패를 우리가 자각하고 정부 실패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아주 그 사회적 그 워치독 역할을 우리 국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합니다. 예, 뭐 사실 재정 문제는 뭐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 논리는 간단합니다. 결국 우리가 돈을 쓸 수 있는 한계가 없으면은 알뜰하고 전략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정치인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조금 있으면은 또 재난지원금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을 위해서 추경을 30조 원 편성할 안을 민주당에서 내놨더라고요. 얼마를 쓰는 게 맞다고 봅니까? 지금 코로나 이 위기에 재난지원금이나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어려운 사정에 있는 국민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얼마까지 써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죠. 그럼 누가 많이 쓰려고 합니까? 정치인들은 많이 쓰려고 하죠. 지금 현재 우리가 정부가 그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은 뭐 기본적으로 돈 찍어내는 거, 화폐 발행, 즉 한국은행으로부터 한국은행으로부터 이제 국채를 인수하도록 해가지고 하는 방법, 한마디로 통화를 발행하는 방법. 두 번째는 세금을 올리는 방법. 세 번째는 채무를 동원하는 방법.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방법을 우리가 잘 못 쓰는 이유가 뭐냐? 돈을 찍어내다가는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요.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인플레이션이 막 우리 경제성장 70년대만 하더라도 거의 뭐 19% 막 이렇게 간 적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뭐 물가가 거의 2, 3%로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러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논의가 있지만 결국 전 세계에 중국, 인도 등과 같은 막 거대한 공급 능력이 들어왔다. 그리고 또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어 기술 개발이 좋아졌다. 뭐 공급 능력의 정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 버블을 봐야 된다 이거죠. 자산 버블. 지금 우리가 돈 더 풀어가지고 자산 버블이 또 일어납니다. 부동산 뛰고 주식시장 뛰고 과연 이게 맞는 건가?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통화를 발행하는 것에 굉장히 한계가 있죠. 다른 어떤 그 뭐 기축통화국과 비교해 가지고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은행에 독립성을 주면서 이 돈 문제를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줬다 이거죠. 어떻게 전문성을 줬느냐? 임기를 주면서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해라 이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조세를 증가시키는 거. 조세를 증가시키는 거는 국민들한테 표가 떨어져요. 그런 게 잘 안 해요. 근데 세 번째 방법, 국가 채무를 동원하는 방법은 이건 다 좋죠.
현재 세대는 다 좋죠. 미래 세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은 채무를 동원해 가지고 많이 쓰고 싶죠. 그러면 많이 쓰는데 얼마만큼 쓰도록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수지 균형을 지키라. 이것이 옛날부터 지켜온 원칙이었죠. 그것이 한계였죠. 그러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위기 상황이 있으면 돈을 더 푸는 것은 맞다. 그런데 얼마까지 풀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룰이 있었어요. 수지 균형을 지켜라. 들어온 만큼 써라.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붕괴됐죠. 특히 케인시안의 재정이 들어오면서 재정 준칙이 수지 균형의 원칙이 없어진 거죠. 수지 균형의 원칙은 케인즈 재정에 의하면 뭡니까? 호황에는 정부 지출을 줄여가지고 흑자를 만들고, 그리고 불황에는 정부가 적자를 내가지고 돈을 더 많이 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좋은 이론이 정치인들의 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적자예요. 경기가 호황일 때도 적자, 경기가 불황일 때도 적자. 그런 현상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나타났느냐? 2000년대 이후에, 2004년 이후에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관리 재정 수지가 계속 적자예요. 그 전만 하더라도 정권 말기 되면은 염치가 있어가지고 재정 균형을 해놓고 나갔어요. 없어졌어요. 이거를 뭔가 견제할 장치가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을 견제하기 위한 뭔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뭐냐? 재정 준칙이죠.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재정 준칙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돈을 각 정권별로 얼마만큼 쓰라고 하는 규율이 없으면은 펑펑거리고 쓰죠. 아무 제한이, 지금 현재 우리는 제한이 없어요. 그럼 현 정부가 지금 하겠다고 한 것이 이제 정권 말기에 와가지고는 재정 준칙을 이제 국회에서 이제 서서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재정 준칙은 정치인들이 여야 간에 합의를 해라는 겁니다. 그걸 대통령이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정부가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정치인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야당과 여당이 합의하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걸 못 만들어내면은 재정 준칙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 준칙을 국회 과반의 의결로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야 간의 합의가 되려면은 최소한 3분의 2 이상의 국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다음 정부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걸 지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 위기 같은 건 돈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돈을 쓰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통령 혼자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회에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국회에서 과반수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헌법적 수준의 준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기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예외에 대해서. 이런 데 대한 논의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국가 채무에 대해서 막 논쟁이 있었을 때 그거 해결하는 거 전문가한테 맡기면은 단박에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게 정치인들이 막 하기 싫으니까 15년간을 끌었어요. 재정준칙 이야기는 2000년대 이후에서 재정학자들이 꾸준히 이야기해 왔습니다.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눈을 부릅뜨고 계속 여론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즉 재정준칙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난을 퍼부어야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재정준칙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참여연대가 2016년에 재정준칙 만들자고 정부가 들고 나왔을 때 반대했더라고요. 왜 반대했지? 민주당도 그때 송영길 그당 의원이었어요. 재정준칙을 훨씬 더 행정부 안과는 달리 좀 더 빡세게 해야 됐나? 하여간 그런 거를 대안으로 냈어요. 그런데 참여연대가 반대를 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이유가 뭐지? 들어봤더니 복지 지출을 증가시키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복지 지출을 그럼 얼마나 증가시켜야 되느냐 이거죠. 룰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전통적으로 우리는 재정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쟁을 해왔어요. 옛날에 마그나 카르타 1200 몇 년도였죠. 그때 우리는 국왕에 대해서 투쟁을 해왔어요. 뭘 얻기 위해서? 조세는 법률로 해라 했어요. 그러고 한 200~3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앞으로는 국왕이 너 마음대로 돈 쓰지 마라. 지출에 대해서도 의회가 통제하겠다.
그 전만 하더라도 국왕이 돈 마음대로 썼어요. 지출에 대해서도 이제는 의회가 통제하겠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정당이 나오면서 정치 경쟁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막 퍼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래서 현명한 현자들이 등장을 해서 야, 수지 균형을 지켜 라고 해서 그 영국의 글래드스톤 총리 시절에 행정개혁이 크게 있었어요. 그때 재정준칙이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재정준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민주주의 투쟁의 과정에서 얻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딱 갖다 붙여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 때는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전략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 60년대는 전략을 하다가 인플레가 되니까 전략을 하다가 70년대는 경제개발한다고 돈 막 퍼썼어요. 돈 퍼썼다가 미안한데 재정 투용자, 자본 지출 늘리기 위해서 막 하다가 뭡니까? 인플레가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8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허리띠를 딱 졸라맸어요. 그때 수지 균형 해가지고 엄청나게 줄였어요. 그 전통이 언제까지 왔느냐 하면은 2000년 김대중 정부 초반까지 왔어요. 김대중 정부 때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완전 재정에 대한 경각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이제 이 시기에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재정 문제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아까 제가 요즘 탈북민 유튜브를 한 번씩 보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자본주의 남한의 그 경제하고 북한하고 바로 이 점이 다르구나 하고 느낀 게 뭐냐 하면은 북한에서는요, 무슨 일만 있으면은 군중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을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탈북민 유튜브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모내기 싫으면은 모내기 전투 나가고 아파트 건설하면 아파트 건설에 무슨 전투 나오고 무슨 전투가 1년 내내 이렇게 많으냐. 그건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축구 경기 공만 보고 쫓아다니잖아요. 이 일 터지면 여기에 쫙 몰려가고 저 일 터지면 저기에 확 몰려가고 이게 바로 북한식 경제 운영 방식이에요. 근데 남한은 어떻게 해요? 남한은 오케스트라입니다. 바이올린 하는 사람은 바이올린만 하라는 거예요. 첼로는 첼로만 하라는 거예요. 북치는 사람은 북이라 해야 됩니까? 하여간 북치는 사람. 그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이게 아름다운 결과를 얻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까 김진국 교수님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온갖 것 다 하라는 거예요. 기업의 목표는 원가 절감 그리고 품질 제고해가지고 팔고 이익 나온 거 그 이익 나오면 그 재투자 하든지 이익 나오면 사람들이 나눠 쓰라는 거예요. 그게 기업 본연의 임무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회적 가치, 공정이라는 이런 혼란스러운 이름으로 존 롤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의의 원칙은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그 원칙이 무엇인지를 고민해가 만들어내자는 거죠. 그런데 이걸 온갖 가치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다 지키게 하는 거, 이거는 북한식 전투하는 거와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에 대해서 정말 분업, 전문화, 교환, 이 아담 스미스의 원리가 소중하다는 걸 다시 느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두 분 하신 말씀에 좀 보조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부연 설명인데 아까 옥경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무슨 흔히 얘기하는 좌정부니 우정부니 진보정부니 보수정부니 할 거 없이 똑같은 행동들을 하더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저희는 사실은 여기 책 맨 앞에도 있지만 우리에게 좌파니 우파니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념적 구속은 중요하지 않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재 펼치는 정책을 정치적 진영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책이 과연 내 아들, 내 딸, 그리고 또 내가 모시는 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까지 삶의 질을 높이는가 하는 거에 가장 큰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부연 설명하는 건 뭐냐면 정말 노무현 정부에서 그 수십 년을 해왔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가 됐는데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하면서 또 테두리를 쳤어요. 제가 전에
요 가까이에 있는 정경련에서 한참 때 한 7, 8년 전인가 의뢰를 받아서 한 게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 했더니 꼭 여러분들이랑 같이 쉐어하고 공유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때 베를린에 도착 한 20년 전인데 굉장히 재미난 사실은 가보니까 그 우리로 보면 중소기업부 같은 데였어요. 베를린에 11월 달에 오후 4시가 벌써 이미 어둑어둑할 때 갔었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독일의 중소기업부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많을 거다 적을 거다. 이거 대답을 해주시면 이 차관 권을 더 드리려고 했는데 무지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아주 잘 분류돼 있고 굉장히 많은 특히 기술 지원, 마케팅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랑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었어요. 지원하되 다른 기업을 막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중소기업 적합업종, 뭐 고유업종에서 너희들은 기업이 크니까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피터팬 증후군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거 괜히 컸다가 저 업종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두부 장사 그냥 조그맣게 하고 말아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지원하되 절대로 너는 크니까 들어오지 마가 없어요. 네가 쟤랑 같이 싸우려면 링에서 같이 올라가려면 역량이 모자르니까 마케팅도 지원해주고 기술도 지원해주고 뭐 이런저런 걸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기업을 한 가지 더 잔인한 법이 있더라고요. 뭐가 있었을까요? 지원하되 성과를 보고 성과가 안 나면 아웃입니다. 우리말 하면 일몰 정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길 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력이 생기더라고요. 배운 바가 굉장히 컸어요. 물론 대기업이 잘못하고 있는 거 많습니다. 기술 유용을 하거나 탈출하거나 그런 건 제가 형사법으로 치라고 그랬어요. 아예.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정경련에서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혹시 이렇게 함께 못 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 해서 정치적인 저 사람들은 정책 진영 논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한 가지만 갖고 있거든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주의. 자유시장 경쟁이 우리를 살릴 거다. 왜? 세계 보편적으로 그 원리를 가진 나라가 가장 지금 최선진국에 있으니까 우리도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가자고. 그런 면에서 보면 두 분이 말씀을 주신 거를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그러면 아까 이호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처럼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고민이 저희 두 사람 다 대전에 있는 배재대학에 있는데요. 제일 고민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대전뿐만 아니라 서울권에도 와서 아니면 전국 어디에 가서 취직이 잘 됐으면 하는 게 또 자기 갈 길을 잘 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누가 일자리 만들어주죠? 내가 낸 세금으로 무슨 이렇게 공적 부조해주는 그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영어로 sustainable 하지 않다고요. 근데 계속 지금 전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 따라서 정권에서 많이 한다 적게만 한다 뿐이지 기업을 살려가면서 기업이 하는 일이 엄청 많잖아요. 일자리만 하는 게 아니라 세금 내서 복지를 하기도 하죠. 또 인력 공헌하는 각종 좋은 제품 서비스도 만들고 뭐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기업을 더 잘해서 잘 키워서 제 표현에 하면 뭘 많이 빼먹자. 빼먹는다는 게 뭐냐면 일자리도 많이 하게 하고 세금도 많이 하게 할 텐데 각종 기업의 규제가 많아서 여러분 아까 제가 뭐 하다가 하지 못한 게 있는데 한국 기업은 각종 사회적 이슈에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여기 제목이 뭐냐면 당장의 임금격차 해소 방안이 없는 임금격차 해소 협약이 있어요. 뭐냐면 기업에 자기네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잘 벌어들인 수익을 그 기업이 벌어들인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공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거 보세요. 뭘 많이 벌었다고 하면 여기 보는 것처럼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혁신 주도형 임금 지불 능력 제고 지원, 기타형 임금 지불 능력 제고 지원, 경영 안전 금융 지원.
이게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동반성장위원회 이런 데가 중소기업을 많이 키운다고 하면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주요 사업 내용이 제가 몇 가지만 읽을게요. 협력사 임직원 여가생활 지원이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입니다. 이게 동반성장위원회가 하는 일이에요. 또 혁신주도형 임금지불 능력제고 지원에 공동기술 개발 지원인데 기술력이 있는 협력업소 공동연구개발까지는 좋은데 그 밑에 보면 하도급 업체 생산설비 컨설팅 및 구매 비용 지원 더 밑에 있으면요. 기타형 임금지불 능력 제고 지원은 특허 관련 교육 지원을 하면서 협력사 대상 특허 교육 지원 이런 것들을 다 해줘야 돼요. 아니 언제 이거 하고 신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어요? 벌면 네가 열심히 해서 잘 벌었구나가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벌면 뭐라 그래요? 이야 나쁜 단가 후려쳤구만. 근데 그거를 똑같이 애플이 하잖아요. 애플이 수익률이 35%면 뭐라 그래요? 역시 애플은 달라. 우리 기업이 하면 뭐라 그래요? 이야 진짜 나쁜 놈들이네. 근데 애플이 하고 손정희 씨가 뭐 투자 엄청 해서 그래도 역시 달라. 애니멀 스피릿이 있나 봐. 왜 이중다자를 갖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원장님이 지금 질문하신 거라면 저희는 규제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규제하되 품질이 높은 규제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품질이 높은 규제를 잘 따라가면 기업들이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또 복지도 제대로 노동자들한테 해주면서 사회에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품질의 규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가 그 엄청난 사고가 생긴 게 규제가 없어서 안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고 나면 바로 어마어마한 규제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합니까? 바로 뭐 일을 하면 쟤네가 규제 안 지켜서 그 일 사고 난 거예요. 떠넘기기 시계. 그렇게 해갖고는 어느 기업도 어느 개인도 자기 삶을 자기 기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뭘 전공하시고 간에 아까 오 교수님이랑 두 교수님이 아주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제가 그런 문제를 좀 더 부연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뭐 김재인 교수님하고 같이 대전에서 올라왔고요. 대전에서 왔기 때문에 대전 세일즈를 좀 했으면 하는데 대전이 요즘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세계의 복합 쇼핑몰이 들어옵니다. 근데 학생들도 되게 기대가 큽니다. 3,000명의 일자리가 한꺼번에 오픈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되게 재밌었는데 3년 전에 갤러리아 백화점 앞을 지나가는데 갤러리아 백화점을 레노베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갤러리아 백화점이 왜 레노베이션을 하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작년에 갤러리아 백화점 리노베이션이 끝나면서 대전에도 쉑쉑버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하고 대전이 이제 쉑쉑버거를 먹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바로 전에 지금 그 현대 아울렛이 대전에 다시 들어와서 뭐 유통이 사실은 대전이 좀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런 변화가 좀 낯설게 보면 이렇게 생각이 돼요. 대전에 이런 기업들이 자꾸 이제 유치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갈 곳이 많아지고 그럼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조금 더 기분 좋은 일도 생기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에는 좀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애들이 취업이 잘 안 되면 뭐 공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한꺼번에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포인트가 그렇게 되면 아까 오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재정에 대한 부담이 계속 생기잖아요. 근데 민간에서 신세계라든가 뭐 아울렛에서 3,000명씩 하면 이거는 재정 부담이 아니고 민간에서 이게 다 소득이고 어찌 보면 세금으로 더 들어올 수도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낙수 효과에 해당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많은 기업들에서 고용을 하는 인력은 다 같은 인력이 아니에요. 3,000명이라는 이 인력이 같은 인력이겠습니까?
서비스하는 용역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각각 다 다른 파트에 대한 일자리가 나올 텐데 소위 말하는 개별적인 전문적인 일자리들이 이제 민간에서 생기는 건데요. 공직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굉장히 안타깝게도 다 똑같은 일을 하는 일자리입니다. 이게 바람직한 거냐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사회 운용에 대한 방식이 민간에서 시장에서 기업에서 조금 더 운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그 세미나 같은 데 가면 항상 드는 얘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세미나 가면 항상 물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앞에는 지금 물이 없는데 그 생수 있잖아요. 그 생수 제가 왜 생수를 문제 삼느냐면요. 우리나라가 1994년까지는요. 생수를 먹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무슨 물을 사 먹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시절을 지내왔는데요. 1994년에 물을 팔 수 있게 정부가 먹는 물 관리법을 개정한 걸 결과 지금 25년 만에 물 시장이 1조 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94년에 굳이 물을 안 먹으면서 물 시장까지 없애는 지금 보면 정말 좀 이상한 일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이제 박정희 정부 때도 뭐 이런저런 공과가 많지만 우리 뭐 대중가요 뭐 굉장히 엄격하게 가사 통제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희화된 목소리를 보면 아니 왜 아침 이슬이 그렇게 좋은 노래인데 정부가 규제를 했지? 근데 지금 그런 규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류도 될 수 있는 거고 음악도 발전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한다고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이번에 뭐 규제를 규제한다 이런 책을 썼지만 저희 선생님께서 쓴 규제의 역설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물었대요. 누구냐 하면 이 징기스칸 아들인 오고타이 칸이 이제 황제가 되고 나서 자기의 오른팔인 야율초제한테 물었다는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0가지 새로운 일을 하는 것보다 한 가지 쓸데없는 일을 없애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부가 하는 일은 다 가설이고 불확실하니까 새로운 일을 막 하려고 하면 돈도 들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정부 때문에 안 돌아가는 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걸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근본을 놓치고 자꾸 새로운 뭔가를 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좀 본원적인 질문을 좀 해야 될 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드립니다. 네. 정부가 그러면 할 수 없는 일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이렇게 민간의 역할과 이렇게 가름말을 기준을 잘 정할 것인가.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철학자들이라든지 경제학자들이 만족할 만한 명확한 답을 내놓은 거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뭐 공부가 일천한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하여간 그 국가별로도 보면은 정부 역할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안 하기도 하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때는 정부가 했다가 또 정부가 안 하기도 하고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역할은 정부의 본질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주권의 행사 그렇죠. 소브린티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유일하게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설득력 있는 얘기가 저는 이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코우즈의 뭐 우리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코우즈 그리고 또 그 이론을 받아서 좀 더 발전시킨 윌리엄슨이라는 학자 그리고 또 근래 얼마 전에는 또 하여간 제가 이게 홀롬스테름 하여간 조금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무튼 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이런 측면의 거래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이런 쪽의 그 주장을 한 하나의 그
이 학파가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정부가 해야 될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구분에 있어서 정부가 이걸 명령으로 해야 되느냐와 또 하나의 기준은 뭐냐면 계약으로 할 수 있느냐. 이 차이가 바로 그 사회의 이 발전 수준을 좌우한다고 봐요. 자, 그래서 정부가 이거는 요즘 뭐 코로나19 위기와 같이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건 정부가 저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점점 발전된 사회로 가게 되면은 정부가 과거에는 명령과 지시로 해결했던 일을 점차, 즉 행정명령에서 행정계약으로 바꿔, 즉 명시화된 룰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정형화된 어떤 어떤 약관화 형태로 정리해가는, 즉 결국은 이것이 시장 기능을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열망, 노력,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가게 되면은 정부의 상당 부분의 일을 민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뭐 군수품 조달 이런 걸 전부 다 정부가 다 했죠.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건설한다 이러면은 정부 조직이 다 했어요. 공무원들이 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시장 경제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정부가 하는 일들이 점점 민간으로 넘어올 수 있는데, 이것을 아예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원리주의적인 거, 근본주의적인 이런 입장은 취하지 말아달라 이거죠. 그럼 또 한편은 또 누군가 이럴 거예요. 아, 당신은 시장 근본주의자다.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사람들의 중지에 의해서, 자율성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각자 주어진 역할을 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이상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시장 기능을 발전시키는데 우리는 주안점을 줘야 된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중소기업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각자 잘해야 돼요. 솔직하게 냉정하게 얘기합시다. 그걸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독일에서 배운 게 있다면 20년 전인데, 제가 왜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했냐면 정말 정책이 냉정하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건 다 지원하되 결코 너는 크니까 들어오지 말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도와줬는데 성과가 안 나면 가차없이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냉정하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오기 직전에 98학번 제 제자, 지금 나이 79년생이니까 43이시죠, 한국 나이로. 제가 도와주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뭐 이렇게 은행 일도 도와주고 사람도 도와주고 반도체 관련 뭘 도와주기도 하는데, 전화가 왔는데 교수님 굉장히 어려운 일에 있다는. 그러니까 대전에서 저를 만나려고 했어요. 급해서. 근데 제가 최근에 뭐라 그랬냐면, 교수님 너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못하면 이제 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그랬어요. 그렇지, 이렇게 도왔는데 안 되면 그건 네 실력이야.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대학으로 치면 중소대학에 있습니다. 그죠? 지방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작은 대학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작은 대학입니다. 지방대학에 있는 교수가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이름을 가지려면 제가 실력이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저로 인해서 학교가 오히려 빛이 날 수 있으면 저는 학교에 컨트리뷰션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으시는 분들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지방대학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 대우를 받은 적이 많거든요. 제 학생도 여기 와서 있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실력을 갖추는 거였어요. 중소기업이 클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지원하되 함부로 다른 기업 막지 마라 라는 얘기를 그대로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발 중소기업을 좀비 기업 만들지 마라. 무슨 얘기죠? 저는 이건 중소기업청, 예전에 중소기업부 전에 중소기업청과 대전에 있기 때문에 몇 번 가서 강의를 한 거였습니다. 제발 지원하되 좀 제대로 해라라고. 왜? 좀비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의 정부는
어느 정부를 역대 정부 어느 정부를 치고 사람 죽는 것보다 기업 죽는 걸 더 가슴 아파했어요. 기업은 원래 죽게 돼 있어요. 만들어진 기업의 50~60%가 5년 안에 망하게, 그게 세계 어느 나라에나 똑같이 있는 통계거든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 다 뭐라 그래요? 일단 핑계를 먼저 찾아요. 아, 쟤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등에서 1등 장학금 받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2등 보러? 야, 너 왜 장학금 못 받았는지 알아? 제가 1등 했기 때문에 장학금 못 받은 거야. 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지방에 있는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대접을 못 받는 거는 너 지방에 있으니까 대접 못 받는 게 당연해. 이건 성립하지 않거든요. 제가 실력이 있는데도 대접을 못 받는다면 그건 차별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중소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네. 본인이 키워야 될 겁니다. 제 제자한테 어젯밤에도 얘기했어요. 지금도 못하면 이건 네 탓이야. 그랬더니 자기 자신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또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 서울인데. 제가 이따 8시에 내려가면서 전화하기로 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 정책은 지원하되 함부로 다른 기업을 막지 말고 좀비 기업 맞지 않는 정책을 하고, 그리고 기업이 커갈 때 크지 못하게 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만드는 그런 법 규제 좀 제발 만들지 않고, 그렇지만 이 시장을 활성화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특히 무슨 관계? 자본시장법을 좀 잘 고쳤으면 합니다. 자본이 제대로 피 아니에요. 이 시장에 피가 돌아갈수록 자본이 제대로 돌아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는 기업한테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금융이 아닌 무슨 자금, 벤처 캐피탈이나 엔저 캐피탈이나 벌처 캐피탈 같은 꼭 혁신적인 기업뿐만이 아니라 저 기업한테 투자하면 뭔가 될 것 같다라고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느끼면 그 기업은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금융시장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 거에 정부가 노력을 해주면 힘있고 노력하고 운도 있는 기업은 반드시 중소기업이 커서 중견기업도 되고 대기업도 될 겁니다. 카카오의 처음은 정말 미약했지만 지금은 뭐 액면 분할을 할 정도로 커졌거든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 말씀이 굉장히 냉정할지 모르지만 제가 지방대학에 있기 때문에 많이 느껴보는 서름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걸 이겨내는 방법은 제가 실력을 쌓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력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같이 누구를 탓하는 중소기업 발전법의 발전 정책이 아니라 내 탓을 먼저 하면서 내가 그래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특히 금융시장을 잘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줬으면 하는 게 정부한테 바라는 바입니다. 그 삼성이 총수 없이 지금 총수 없이 삼성이 경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역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총수라는 컨셉이 사실은 이 그 대규모 기업 집단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어떤 기업이건 CEO가 없는 기업은 없어요. CEO 없이 기업을 운영한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Chief Executive Officer가 있어야지 기업이 경영되지. 국가에 대통령이 있어야 되듯이 기업에는 Chief Executive Officer가 있어야 됩니다. 삼성의 특성은 뭐냐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Chief Executive Officer 자리에서 완전히 물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Chief Executive Officer가 유고한 상황이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방법은 두 가지죠.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복귀해가지고 그 Chief Executive Officer를 맡는 방법. 또 하나 방법은 Chief Executive Officer를 서로 선임하는 방법. 뭐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겠죠. 중요한 거는 기업에서 Chief Executive Officer가 없는 기업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다. 그 모두의 이 말씀을 좀 드렸으면 했는데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가 작년에 2020년도에 우리나라에 27만 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대학이 이제 입학 정원을 못 채워서 난리가 났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올해 대학의 입학 정원이 47만 명이고요. 그리고 대학
대학교에 입학 대상인 친구들이 43만 명이었습니다. 4만 명이 모자라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앞으로 20년 동안 많은 대학이 이제 우리가 공면을 해서 이제 우리가 뭐 정리가 되어 가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대학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를 봤을 때 27만 명이라는 친구들이 20년 이후에 대학에 진입하는 나이가 되는 건데요. 좀 역으로 올라가면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기준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대에 있는 나이대에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올 때 뭐 정확하진 않지만 학력고사를 거의 100만 명 정도 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35년, 40년 정도 만에 3분의 1보다도 넘게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30년 후에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의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3분의 1만큼 어려울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재정도 어려울 거고요. 기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제가 좀 뭐 수치를 드려서 그렇지만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사실은 선배 세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선배님들의 문제는 분명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의 문제냐면 지금 청년들의 문제고요. 지금 20대, 30대가 20년, 30년 뒤에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짊어져야 될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이자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직면하면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목도하고 있는 재정 지표라든가 기업 지표라든가 취업 지표라든가 또 노인 빈곤율 지표라든가 각종 이상에 치우친 정책 지표들을 보기 시작했던 거고요. 보면서 확신을 갖게 됐던 게 그겁니다. 지금의 방향성을 바꾸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 근데 이것은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우리 한국이라는 이 공동체적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있잖아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어쨌건 우리는 좌파든 우파든 내가 어느 지형에 속해 있든 내가 돈이 많든 적든 이 공동체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 남은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그리 오래 많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 15년.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어찌 보면 이런 큰 쓰나미 같은 문제에 비하면 너무나 사소한 문제인 것 같은 뭐 어떤 법무장관의 자기 신변에 대한 변명을 쏟아 넣은 책을 가지고 온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고민을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숙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좀 했으면 하는 고민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유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선배님들과 그리고 이게 같이 공감을 가지는 분들이 이제 많이 좀 많아져서 정말 내려놓고 이런 우리 사회의 본질적 담론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해야 된다.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학계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의 문제다. 이런 고민을 좀 들고 싶습니다. 예. 뭐 장시간 이렇게 그 줌 미팅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이 작업을 한 의도는 방금 이호구 교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대로 가서는 한국이 커다란 쓰나미 같은 위기의 시기를 맞을 것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하는 방법론으로 저희는 세 가지를 중요시 여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는 시장경제, 세 번째는 기업가 정신이 살아서 숨쉬는 나라. 이 세 가지가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입증된 국가 발전의 대안이다. 그 대안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이 지금 현재 어떻게 잘못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을 한 책이 이 책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작업을 좀 더 진행을 할까 합니다. 특히 이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친기업적인 시각을 많이 드러내는데 그럼 기업은 과연 잘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 기업 중에서 천민자본가적인 어떤 행태를 보이는 어떤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뭐 이런 문제, 기업 그 자체의 동태와 문제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가장 5년 단임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5년 단임제의 문제, 5년 단임제가 한국에 던지는 그림자,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추가로 좀 논의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정부를 이제 대개조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정부가 할 일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한술린이가 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하는 방식과 정부의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저희 책에 보면은 저희 이메일 주소가 다 나와 있으니까 기타 없는 의견을 주시고 후속 작업으로 어떤 걸 해달라, 이런 그런 제안도 좋고 대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